76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인스타마켓으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 저자 권소영. 출판일, 2023년 2월 2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스타 마켓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이 책은 인스타그램 왕초보였던 저자가 인스타마켓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았다. 인스타마켓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부업이 있지만 특히 인스타마켓은 초기 비용 없이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잘만 하면 판매 수익뿐 아니라 원고비와 홍보비까지 벌고 인플루언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책에서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스타마켓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콘텐츠 기획 방법, 상품 소싱하는 방법, 업체와 협의해야 할 조건, 초보자에게 자주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설명했고, 멘탈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는 마인드셋도 다루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 즉 업체 입장에서 셀러들과 협업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까지 다루어 셀러와 업체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저자의 공동구매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세하고 꼼꼼한 설명 덕분에 공동구매에 눈이 뜨였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저자가 수많은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깨달은 바를 작은 것부터 현실적으로 짚어주는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쏠쏠한 수익을 벌어다 줄 인스타마켓으로 부쩍 성장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쉽고 재밌는 방법. 스마트폰 하나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 인스타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셀러로서 인스타그램 친구, 즉 인친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를 얻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꾸준함, 소통, 콘텐츠다. 즉 공동구매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콘텐츠를 올리면서 공동구매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팔로워가 적은데도 공동구매를 진행해도 되는지를 걱정한다. 저자는 팔로워 수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팔로워가 많아도 판매가 잘 안 되는 셀러도 많다. 결국 많은 사람과 얼마나 깊이 소통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저자 또한 팔로워 수가 5,500명 정도일 때 수박을 200통이나 판매한 적도 있다. 여기에는 릴스와 라이브 방송으로 흥미를 끌고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환과 환불 등 CS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노하우가 숨어 있다. 공동구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폭발적인 매출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팔로워 수만으로는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앱을 켜보자. 그리고 인친들과 진심으로 소통해보자. 당신의 인스타마켓이 성장하도록 이 책이 도와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권소영 해피판다. 마케팅 컨설턴트. 결혼 후 아이 둘을 낳고 경단녀가 된 평범한 육아맘. 경력 단절 7년 차에 시작한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육아를 하면서도 월급보다 많이 벌게 되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1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공동구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공동구매 교육을 하며 35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는데 그들 중 단 한 번의 공동구매로 100만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셀러가 다수 탄생했다. 또한 업체 전속 셀러로 계약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인스타마켓을 성장시킨 사례가 다수 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수익화의 토대를 잡는 팜블리 인스타 챌린지, 실전 경험으로 제대로 된 판매 및 제품 소싱 방법을 알려주는 해피판다 공동구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육아맘, 경단녀도 육아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인스타그램도 모르던 SNS 왕초보, 인스타마켓 전문가가 되다. 첫째를 낳아 육아맘이 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가 되었다. 복직을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시켰지만 이 일은 나와 아이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구내염을 앓고 장중첩으로 인한 수술을 했다. 육아휴직 복직 당일 첫째 아이는 급기야 폐렴 판정까지 받았다. 결국 내 욕심을 위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자해 반타해 반경단녀가 되었다.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나는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이의 건강이 괜찮아지고 나서 재취업을 위해 서류를 넣었다. 하지만 10개의 회사에 자소서를 넣으면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한 정도였다. 힘들게 면접 제의를 받아 간 곳에서 내가 받은 질문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여성들의 재취업이 쉬워졌다고 하는데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첫째가 4살 때 둘째를 임신했다. 이제는 취업 대신 집에서 육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부업도 해보려고 했고 심지어 돈을 주며 배우는 마케팅 부업도 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름없이 맘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체험단 스태프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내용은 맘카페의 체험단 진행 업체를 소싱하는 스태프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외침이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경단녀 이전 업체를 소싱하고 셀러들의 매출을 관리해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오픈마켓 MD였기 때문이다. MD 경력을 살려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육아맘이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과거 커리어를 원망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경력을 써먹을 일이 있다니 정말 기뻤다. 그 후 체험단 스태프로 발탁되어 여러 업체들을 소싱했다. 그러다 한 업체의 전체 매출 중 공동구매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해 공동구매에 대해 알아봤다. 공동구매는 대부분 육아맘이 하고 있었다. 나는 육아를 하면서도 과거 경력을 토대로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일이 공동구매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블로그도 모르는 SNS 왕초보였다.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배우기 시작했다. 인스타마켓은 인스타그램 내 본인의 계정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부업이 있지만 시간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이 인스타마켓이다. 또한 초기 비용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나 경력 단절 육아맘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마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인스타마켓은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원고비, 홍보 비용까지 여러 수익 파이프라인이 생기며 판매 상품의 전문가이자 인플루언서로 불리게 되니 바닥을 치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나는 이랜드 패션 상품 기획 인턴부터 시작해 대리점주와 매출을 관리하는 영업부서에서 일했다. 그 후 글로벌 온라인 오픈마켓 Q10 Q10 싱가포르에서 여성 패션 카테고리 매니저를 맡으며 셀러를 소싱하고 매출 관리를 했다. 온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MD 경력을 근간으로 나의 인스타마켓은 빠르게 성장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3번의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이때 300만 원의 매출, 7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했다. 그 다음 달은 정말 쉴 틈 없이 모든 일정을 꽉꽉 채워 9번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그때 매출 750만 원, 순수익 150만 원을 달성했다. 육아맘이 되고 경단녀가 되어 심한 산후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나는 결코 다시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스타마켓으로 한 달 최고 순수익 매출이 아니다 을 450만 원까지 달성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교육 멘토로서 자리 잡고 있다. 수강생들이 남긴 후기 내용 중에 판다님이 옆에 계셔 공동구매를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실은 내색 없이 목이 터져라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등의 좋은 후기가 많다. 이 책에는 인스타그램 왕초보가 이렇게 인스타마켓 전문가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인스타마켓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본 요건을 알아보고 온라인 마켓과 비교하며 인스타마켓의 완벽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실제 공동구매 진행하는 과정, 기획 방법, 상품 소싱하는 방법과 업체와 협의해야 하는 조건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멘탈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는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었다. 이 책을 보며 셀러와 소상공인 모두 혼자서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를 믿고 해피판다 공동구매 교육을 수강해주신 350여 명의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스타그램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아낌없이 조언해준 은하 언니, 업체 입장에서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최민지 부장님, 공동구매 세계를 알게 해준 권기선 사장님,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네이버 맘카페 이동수 운영자님께 감사드린다. 경단녀, 육아맘이 아닌 워킹맘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가족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인스타마켓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꼭 진행해야 하고 해볼 만한 인스타마켓. 당신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업데이트된 알고리즘, 무서울 것 하나 없다. 블로그는 대표적인 SNS이기 때문에 다들 채널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SNS인 블로그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만약 당신이 주기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한다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꾸준하게 전문적인 콘텐츠를 발행하는 이 블로그가 뜰 수 있도록 상위 노출을 해줘야겠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후 상위 노출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러 테스트를 거친다. 이때를 활용해야 한다.
바로 이때가 알고리즘의 날개를 다는 시점이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해야 한다. 요즘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다. 유튜브는 주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계정의 영상을 사람들에게 추천해준다. 여러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할수록 추천을 많이 한다. 이렇듯 유튜브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제로 콘텐츠를 등록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반응한다. 알고리즘이라는 뛰는 놈 위에 꾸준함이라는 나는 놈이 있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꾸준하게 게시물을 등록한다면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방식이다. 다만 게시물 등록과 소통,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나아가 일관된 콘텐츠까지 결합되면 시너지가 일어난다. 꾸준히 활동한다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이렇게 인식할 것이다. 다른 곳 말고 나 인스타그램에게 꾸준히 게시물을 올려주고 있구나. 소통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노출을 시켜준다. 그래서 인기 게시물에도 노출이 되고 탐색 탭에서도 보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떡상을 하게 된다. 릴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만 회 재생이 되면 팔로워가 1,000명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알고리즘을 타는 과정을 거꾸로 파악해보자. 일단 인플루언서는 팔로워가 굉장히 많다. 10만 정도의 팔로워가 생기려면 우선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어야 한다. 이는 곧 알고리즘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노출을 올려주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시간에 일관된 콘텐츠를 올린다면 AI가 인식해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어떤 콘텐츠는 떡상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작동된 알고리즘을 유지하려면 콘텐츠를 계속 올려야 한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만 팔로워가 됐어요.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꾸준함이 알고리즘을 이긴다. 2021년 12월 9일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폐지하고 시간 순서대로 게시물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게시물을 정렬하는 현재의 순위 알고리즘과 달리 사용자의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표시하는 버전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표시하는 옵션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래머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스타그램을 접어야 하나? 라며 굉장한 혼란을 느꼈다. 실제로 내 주위에도 지레 겁먹고 인스타그램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간순으로 표시하는 옵션이 생기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제 인스타그램 홈탭에서 왼쪽 상단의 인스타그램을 누르면 팔로잉과 즐겨찾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 모세리 CEO가 말한 대로 시간순으로 표시하는 옵션이 즐겨찾기 기능으로 추가된 것이다. 팔로잉은 업그레이드가 되기 이전 상태로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게시물을 정렬하는 기본값을 말한다. 즐겨찾기 기능은 팔로워를 즐겨 찾는 계정으로 설정하면 그들의 게시물을 최신순으로 상위 노출시킨다. 그렇기에 내 팔로워들이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 게시물을 확인한다면 내가 게시물을 자주 올릴수록 더 많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나 또한 내가 설정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이니 집중해서 진짜 소통을 하게 되는 효과도 맛보았다. 즐겨찾기가 없을 때는 하루에 게시물 1개 정도만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즐겨찾기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더 자주 게시물을 올려야 계정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새로운 알고리즘 변화를 실감하진 않았다. 원래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즐겨찾기는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능이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게시물 등록과 소통을 한결같이 꾸준히 한다면 무서울 것이 하나 없다. 꾸준함은 변화하는 알고리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잘하는 것이 곧 콘텐츠다. 성공적인 인스타마켓의 절대 진리이자 마지막 성공 요소는 바로 콘텐츠다. 자기만의 콘텐츠를 찾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콘텐츠야말로 인스타그램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 중 꾸준함과 소통만 갖춰져 있다면 100점 만점에서 50점 정도에 그치지만 콘텐츠까지 더해진다면 100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는 곧 수익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 꼭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 자기만의 콘텐츠를 찾길 바란다. 콘텐츠를 찾는 5가지 질문. 콘텐츠를 찾는 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생각해보자.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지 수익화를 위해서인지 말이다. 동기가 확실해야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다. 나는 MD 경력을 살려 공동구매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 입문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입문한 지 한 달 반 만에 팔로워 1,500명이 되어 공동구매를 바로 시작했다. 이렇게 수익화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알고리즘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익화를 위해 인스타그램에 입문했다는 가정하에 콘텐츠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겠다. 1.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2. 나의 취미는 무엇일까? 3.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4.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5.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남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생각할까? 한 질문에 10분만이라도 집중해보자. 생각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쭉 적어도 괜찮다. 단어들을 나열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우선순위를 정해본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연필심이 점차 뾰족해지듯 내 콘텐츠를 명확히 잡을 수 있다. 잘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질문 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질문은 바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다. 잘하고 꾸준히 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 내가 잘하는 것은 이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과 대부분 같다. 잘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꾸준하게 발행할 수 있고 좀 더 전문가로 보여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 취미, 좋아하는 것,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잘하는 것을 통해 성공한 후 나중에 해도 무리가 없다. 즉 수익화를 목표로 한다면 콘텐츠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자신의 게시물을 천천히 살펴보길 바란다. 육아맘이라면 음식이나 아이 사진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음식이나 육아 관련 내용으로 계속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만약 꾸준히 발행할 수 있는 콘텐츠라면 그 카테고리로 콘텐츠를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인스타그램에 이제 막 진입한 사람이라면 과거에 경험했던 일 중 기억나는 것을 떠올려보자. 포스트잇 한 장에 소재를 하나씩 적어 한쪽 벽면에 붙인다. 그리고 그 소재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본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로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 많이 나오는 소재가 바로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본인 스스로 이게 콘텐츠가 되는지 반문하는 경우도 생긴다. 나 도운 오프라인 MD 일밖에 몰랐는데 이 일을 인스타그램에 접목하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 쓸데없는 경력이라 생각했고 다시는 MD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서평이나 음식을 예쁘게 플레이팅한 콘텐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또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올리며 일기장처럼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음식 콘텐츠를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했다. 내가 팔로우하지 않은 인친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싶어 공동구매 정보 관련 콘텐츠를 발행했다. 콘텐츠를 발행하다 보니 내 계정이 공동구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50건이 넘는 콘텐츠를 발행하고 나서는 이 책의 출판 계약을 했고 공동구매 플랫폼의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센터에 제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내 파이프라인은 확장되고 있으며 공동구매 교육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공동구매 교육 콘텐츠는 감히 독보적인 콘텐츠라고 자부한다. 차별화된 나만의 콘텐츠야말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게 되겠어? 라는 의문을 들 거야. 라는 확신으로 전환할 때다. 인스타마켓을 이해하는 첫걸음. 본인의 계정에서 상품을 그냥 판매하는 경우와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인스타마켓이라고 통칭한다. 계정이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처럼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공동구매는 폐쇄몰의 성격을 띈다. 인스타마켓을 이해하려면 폐쇄몰과 공동구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공동구매는 특정 기간 동안 다수 인원이 대량 구매를 통해 하나를 샀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판매 용어다. 공동구매가 처음 나타났던 때를 떠올려보자. 바야흐로 10년 전 위메프가 출시되었을 때의 첫 띠를 기억하는가?
그 시작은 바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이었다. 지금은 여러 놀이공원에서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부 정가를 내야 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권을 사지 못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위메프, 쿠팡, 팀원 플랫폼이 공동구매 형태의 시작이었다. 100명 모이면 반갑. 과 같이 이제는 익숙한 문구와 함께 말이다. 나중에 공동구매는 네이버 카페 같은 폐쇄몰에서 성행했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로 점차 퍼져나가게 되었다. 공동구매 판매 가격을 공개해도 될까? 앞서 위메프, 쿠팡의 초창기 형태가 바로 공동구매였고 그 이후 네이버 카페, 블로그, 밴드와 같은 폐쇄몰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폐쇄몰은 특정 인원이나 회원에게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마켓 플랫폼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가격 노출이 되지 않는 쇼핑몰이다. 예를 들면 회사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든 판매 사이트인 복지몰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많은 사람이 함께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 오픈마켓 행사보다도 더 저렴하게 팔리는 구조다. 그렇기에 가격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 나는 가격을 게시물에 노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사람들이 상품을 꼭 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그래서 한 상품의 공동구매 가격을 공개해버렸다.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그 상품 회사의 이사님이셨다. 게시물에 가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다른 위탁 판매자들이 이걸 보고 공동구매 판매 가격으로 달라고 한다. 만약 게시물에 가격을 노출할 거라면 오픈마켓 판매 가격으로 진행해달라. 라고 말했다. 설마 했지만 이 사례를 통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는 절대 가격을 게시물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게시물에 가격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업체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약속이다. 만약 가격을 언급하고 싶다면 2만원 중반대, 3만원 초반대처럼 뭉뚱그려서 언급하자. 온라인 최저가 5만원에서 공동구매 가격은 30% 저렴하게라는 식으로 풀어도 괜찮다.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가격을 정확하게 노출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구매의 본질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독자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인스타마켓의 판매 형태의 흐름. 초창기 인스타마켓은 아동 의류나 패션 의류를 직접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떼어 오거나 본인이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 즉 필요에 의해 상품을 소싱해서 진행하거나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였다.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팔려면 쇼핑몰이 필요했지만 인스타그램은 계정이 곧 판매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팔로워가 적더라도 끈끈한 소통을 통해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몇몇 업체가 상품을 팔아보라고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다 인스타그램의 높은 매출을 알게 된 소수의 업체를 보고 다른 업체 또한 인스타그램에서의 판매를 희망하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처를 늘리고 싶은 업체는 셀러를 찾기 위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인스타그램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새로 진입한 셀러는 인스타마켓을 꾸리고 싶은데 대부분 상품 소싱을 할 줄 모른다. 이러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공동구매 플랫폼이다. 대표적으로 08리터 08리터, com, 스타일셀러 스타일셀러, 컴퍼니, 크루 등이 있다. 업체는 셀러가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수준만큼의 수수료를 공동구매 플랫폼에 제공한다. 셀러는 본사나 제조업체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공동구매 플랫폼 안에서 진행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바로 선택해서 진행한다. 현재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상품을 소싱해 판매하는 형태,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인스타마켓에서 숙지해야 할 용어. 인스타마켓을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유통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업체와 의사소통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가격 용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가격 용어다. 공동구매 판매 가격은 수수료와 공급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구매 판매 가격은 우리가 실제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줄여서 공구가라고 불린다. 수수료는 마진과 같은 말로 셀러가 판매하고 나서 가져가는 수익금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에 공동구매 판매 가격이 5만 원이고 수수료가 10%라고 되어 있다면 5천 원이 내 수수료이자 수익금이 된다. 5만 원에서 5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공급 가격이고 이는 업체에 주는 금액이다. 사입과 위탁. 두 번째로 유통 형태인 사입과 위탁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사입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서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형식이다. 사입의 장점은 공급 가격이 위탁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 외에는 다 단점이다. 배송도 직접 해야 하고
재고를 계속 안고 있어야 하니 공간이 부족해 별도의 공간을 대여한다면 임대비도 계속 지출된다. 배송할 박스값, 테이프 값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들어간다. 가장 큰 단점은 초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 팔레트 평편한 짐대와 같이 대용량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반면 위탁은 초기 자본이 필요 없다. 발주서만 보내주면 업체에서 배송도 다 해준다. 단점이라 하면 사입보다 공급 가격이 비싼 것인데 요즘에는 사입과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공동구매 제안을 받을 때 사입 조건이라면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필자에게 교육을 받기 전에 사입 조건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수강생이 있었다. 그분은 공급 가격이 위탁보다 더 저렴해서 시작했는데 정산해보니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었다고 한다. 공동구매 초보자가 덜컥 사입부터 진행한다면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 있으니 위탁으로 경험을 쌓은 후에 마음에 맞는 제조사와 사입으로 진행해봐도 늦지 않다. 체험단과 협찬. 세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용어는 체험단과 협찬이다. 이는 바이럴 마케팅의 용어다. 업체가 상품을 알리고 싶어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체험단은 업체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맘카페 등의 체험단 모집 글을 올린다. 그 글에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체험단 관련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협찬은 업체가 SNS를 보고 업체의 상품과 성격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 직접 컨택한다는 점이 체험단과 다르다. 우리는 공동구매 전에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계정에 협찬을 부탁하거나 체험단 게시물을 올려 공동구매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한다.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구매까지 이끌어 판매량과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인스타마켓, 사진이 힘이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릴 때 사진 보정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나 또한 게시물에 올릴 사진은 보정한다. 인스타그램에 막 입문했을 때 내 사진 실력은 형편없었기에 보정은 필수였다. 나처럼 사진 실력이 고민인 사람을 위해 앱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한 것 외에도 좋은 사진 편집 앱도 많고 사진 소품도 많으니 꼭 활용해서 최대한 사진 퀄리티를 높이길 바란다. 게시물을 완성하는 편집 앱. 먼저 셀카 앱인 스노우 SNOW와 유라이크가 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밝아지고 없던 눈썹이 생기면서 민낯도 참 예쁘게 보인다. 그래서 이 앱만 있다면 셀카를 올리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보정된 얼굴을 내 얼굴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화장뿐만 아니라 얼굴형, 몸매 보정까지 이뤄진다. 잘만 사용하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미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 다음은 푸디풀이라는 앱이다. 푸디는 이름처럼 음식 사진이 정말 맛있게 보이게끔 보정이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으로 보정할 수 있다. 영상 관련 앱도 있다. 비타 VITA와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블로 VLA로 는 사진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캡컷이라는 앱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선 선풍기를 공동구매했을 때 캡컷을 사용해 영상을 편집했다. 선의 없이도 어디서든 시원하게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풍기를 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행적을 남길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했다. 이 영상으로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 앱은 속도를 일관성 있게 조절하거나 어느 구간에는 느리거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모션립, 모션리압이라는 앱으로는 따뜻한 김을 연출하거나 여러 가지 모션으로 밋밋했던 영상을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다. 여러 앱이 많으니 사용해보고 적재적소에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사진 금손을 꿈꾼다면 꼭 필요한 준비물. 사진과 영상을 찍는데 꼭 필요한 준비물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를 꼭 갖춰서 사진 금손의 꿈을 이뤄보기를 바란다. 첫 번째, 삼각대다. 삼각대를 사용하면 손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어 수전증이 있다면 필수다. 먼 거리에서도 촬영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핸드크림을 짜서 바르는 영상을 찍는다면 양손을 다 사용하니 카메라를 들 손이 없다. 하지만 삼각대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양손을 모두 사용해 간편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2번째, 배경지다. 우리 집은 너무 지저분하고 인테리어가 안 되어 배경지가 정말 유용했다. 배경지 몇 장만으로도 게시물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덧붙여 인테리어 소품도 구비해두면 홈카페 분위기나 내가 연출하고 싶은 분위기를 집에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세 번째, 조명기구다. 큰 조명까지는 필요 없고 2만 원 정도의 베스트 상품을 찾아 갖추도록 하자. 조명기구가 없으면 사진 찍을 때 그림자가 지거나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만 원대 조명기구 하나면 깔끔하고 환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사진 퀄리티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내 힘으로 직접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 이유. 2022년 8월 인스타마켓의 셀러들이 애용했던 공동구매 플랫폼이 돌연 업체에 공동구매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지를 보냈다. 그에 따라 셀러들도 플랫폼의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셀러들은 앞으로 어찌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는 직접 상품을 소싱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공동구매 플랫폼에 의존해서 생긴 일이다. 내 힘으로 직접 상품을 소싱하는 경험을 쌓고 업체와 직접 대화하며 독립적인 나만의 인스타마켓을 꼭 만들어야 한다. 내 힘으로 직접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어보겠다. 원하는 상품을 자신 있게 팔 수 있다. 첫 번째는 원하는 상품을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구매 플랫폼이나 셀러오션을 활용해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면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골라야 하므로 본인 마음에 꼭 들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팔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공동구매를 간절히 원하는 상품은 열심히 팔려는 의지가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어떤 수강생이 뷰티 상품을 협찬받으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꾸며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왜 뷰티와 관련 없는 커피 판매를 진행하는지 물어보았다. 사정을 들어보니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공동구매 제안을 준 곳에서 고를 만한 상품이 커피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게시물도 계속 상품 패키지만 올라와 있고 상품과 관련된 셀링 포인트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사실은 공동구매를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기 싫은 상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것이 게시물에 다 드러난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상품에 대한 진심을 인친들이 알게 된다. 진심은 고통한다.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우연히 내가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상품이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에도 있다는 인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같은 상품을 파는데도 공동구매 플랫폼에서는 셀러에게 10%의 수수료만 주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공동구매 플랫폼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직접 제조사에서 받았다. 이렇게 직접 진행하면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적어도 5% 이상은 더 많이 받고 진행할 수 있다. CS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CS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다. CS는 어떻게 처리해야 고객이 강성 고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CS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면 그 선에서 끝난다. 하지만 만약 중간 업체를 끼고 진행한다면 두 다리를 건너서 CS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이럴 때 나는 중간 업체에 전달했지만 중간 업체가 제조사에 전달을 늦게 해서 CS가 늦는 경우가 있다.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어느 날 수강생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했다. 인친이 공동구매 상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 수강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는 빨리 업체에 전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분은 업체에 이야기했다. 그 업체는 중간 업체라서 제조사에 전달은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3일이 지나도 전달을 받은 내용이 없자 인친은 수강생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제조사에서는 교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중간 업체에 전달했는데 그 중간 업체가 수강생에게는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은 수강생 본인만 인친에게 신뢰를 잃고 본인 돈으로 환불까지 해주었다. 이렇게 해결 시간이 지연되고 정확하지 못한 CS를 한다면 이 손해는 오롯이 셀러 본인에게 돌아온다. 무료 샘플과 체험단을 진행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무료로 샘플 진행과 체험단 진행이 가능한 점이다. 인스타마켓을 운영하다 보면 샘플은 공동구매 진행 확정 시 보내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또는 공동구매를 진행하더라도 샘플비는 지급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DM이 올 수 있다. 이런 업체와는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대부분의 업체는 셀러들이 실제 상품을 사용해보고 효능이나 효과가 있어야 셀러를 믿고 다른 인친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샘플을 보내주는 것은 마케팅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업체 마케터들은 신생 브랜드 상품을 홍보할 때 100원 이벤트, 체험단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그 이유는 이벤트라는 간접 경험으로 다른 예비 고객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어쨌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셀러에게 먼저 체험단을 진행하라고 하진 않지만 셀러가 요청하면 흔쾌히 응해줄 것이다. 체험단으로 업체 상품 홍보와 공동구매 판매까지 가능하므로 체험단 진행이 가능한지 꼭 물어봐서 진행하도록 하자. 내 마켓을 브랜딩할 수 있다.
마지막은 내 인스타마켓의 브랜딩이 가능하는 점이다. 앞서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진행 가능한 상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지고 내 인스타마켓 브랜딩에는 실패한다고 언급했다. 직접 소싱한 상품으로 처음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면 인친들은 상품의 희소 가치를 느끼고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인친들은 대부분의 공구하는 분들은 비슷한 상품을 파는데 이분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구매 후기들이 점점 늘면서 직접 소싱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후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모든 상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눈덩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해피판다님 계정에는 괜찮은 클렌저를 팔잖아. 곰탕이랑 불고기도 진짜 좋잖아? 라고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해피판다 클렌저, 해피판다 곰탕, 해피판다 불고기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된다. 결국 내 인스타마켓의 차별화와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직접 소싱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상품 소싱은 그냥 상품만 발굴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직접 소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 업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할 소싱 조건. 셀러가 상품을 받아보고 공동구매 진행 의사를 알리면 업체는 공동구매 판매 가격과 수수료, 상품 정보, 회사 소개가 적힌 메일을 보낼 것이다. 메일을 받고 당황하지 말자.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미리 챙기고 체크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자. 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업체와 직접 협의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래를 하자. 이제부터 성공적인 소싱을 위해 따져야 하는 조건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공동구매 판매 가격. 먼저 공동구매 판매 가격을 업체에서 정해주는지 확인한다. 제안서를 볼 때 공급 가격과 수수료 그리고 공동구매 판매 가격이 다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퀴즈를 내보겠다. 앞서 이야기한 공동구매 판매 가격 이꼬르 공급 가격 플러스 수수료라는 공식을 떠올리며 퀴즈를 풀어보자. 공급 가격만 이야기하고 공동구매 판매 가격은 셀러가 알아서 설정하라는 A업체와 공동구매 판매 가격과 공급가를 정해주는 B업체가 있다. 과연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공동구매 판매 가격과 공급 가격을 정해주는 B업체를 추천한다. 생각해보자. 공동구매 판매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셀러별로 공동구매 판매 가격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가로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다른 셀러의 판매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생긴다. 시간도 할애해야 하고 공동구매 판매 가격까지 고민해야 한다.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보통 온라인 MD들이 하는 일이다. 즉 우리 같은 초보 공동구매 셀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온라인 마켓의 상황만 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사나 제조사가 온라인 가격과 행사 가격을 정해주지 않고 공급 가격만 정해준 뒤 알아서 판매하세요라고 하면 한 상품을 가지고 여러 위탁업체가 10원이라도 더 싸게 판매하려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 가격 경쟁이 심해지므로 많은 위탁업체들이 그 상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공동구매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공급 가격만 정해준다면 판매 가격을 스스로 저렴하게 책정할 경우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셀러들은 더 이상 적은 수익을 받으며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조사나 본사도 성장할 리가 없다. 그래서 공동구매 가격까지 제조사나 업체가 정해줘야 업체와 셀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하나의 쇼핑몰이다. 즉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 자신을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의 MD라고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는 MD가 업체로부터 프로모션 제안서를 받는다. 그 제안서에는 프로모션 진행 가격이 적혀 있다. 그리고 진행 가격을 기준으로 MD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플랫폼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므로 업체에 휘둘릴 필요 없이 제안한 공동구매 판매 가격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격을 협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업체가 공동구매 판매 가격을 정했는지 꼭 확인해보자. 수수료. 다음은 수수료를 조정한다. 이는 곧 내가 판매하고 가져가는 순수익을 말한다. 대부분 업체는 공급 가격보다는 수수료율의 형태로 알려주는데 한 개 판매당 내 수익을 알아낼 수 있는 수수료율 공동구매 판매 가격 이꼬르 내 수익의 공식을 기억하자. 만약 공급 가격을 알려준다면 1. 공급 가격 공동구매 판매 가격 수수료율이 된다. 직접 소싱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마진율이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은 제안들도 마진이 10% 내외인 경우가 많다. 그 업체가 공동구매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받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다시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업체도 안다.
그리고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 경험이 여기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10%의 수수료를 제한받았지만 상품이 괜찮아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다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내가 현재 제한하는 수수료율은 30%다. 처음부터 수수료율을 30%로 업체에 제한한다면 업체는 공동구매 진행을 안 할 것이다. 공동구매 경험을 쌓고 업체와 협상을 해서 제시한 수수료율보다는 더 높게 받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자. 카테고리별 적정한 수수료율은 식품의 경우 20%, 건강기능식품은 30에서 40%, 뷰티는 35에서 50%라는 점을 알아두자. 다른 곳과 공동구매 기간이 겹치는지. 자신의 공동구매 기간에 다른 쇼핑몰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 기간과 겹치는지도 이때 확인해야 한다. 11번가 쇼킹딜과 위메프에서 투데이 특가를 같은 날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같은 날 같은 상품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그 업체는 11번가와 위메프에서 딜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업체 온라인 MD들은 각 플랫폼의 다른 날짜로 프로모션 제안을 하는 것이 의례다. 우리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도 마찬가지다. 업체는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다른 매출을 낳게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설령 모르는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할지라도 일정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마켓 같은 곳에서 프로모션 진행을 같은 날에 하는 경우 공동구매 판매 가격보다 지마켓 프로모션 가격이 더 저렴하면 공동구매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업체에서 먼저 공동구매 기간을 겹치지 않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업체는 셀러들의 공동구매 기간이 겹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A 상품을 소싱했던 수강생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당일 위메프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을 알게 되어 완전히 망했던 사례가 있다. 이렇듯 업체는 먼저 다른 플랫폼에서 프로모션하는 기간이나 셀러들의 공동구매 기간이 겹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셀러가 직접 공동구매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업체에 물어봐야 한다. CS 및 교환 처리. CS 및 교환권은 잘 처리해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보통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고객에게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달받아 업체에 넘기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 샘플을 받아 혹시라도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을 만한 사항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CS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 상품이 배송되었는데 아이스팩이 터져서 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이런 경우는 해당 상품이 터진 것이 아니므로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하다. 상품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 만약 CS를 진행한다면 꼭 사진을 전달받아서 업체 담당자에게 사진을 공유한다. 업체 담당자도 웬만하면 우리가 인친과의 신뢰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주려고 하니 CS와 관련한 이야기를 너무 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제 페이지. 결제 페이지는 업체가 직접 만들어서 셀러에게 전달해주는지 아니면 셀러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업체가 만들어준 결제 페이지로 주문을 받으면 셀러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업체가 결제 확인을 하는 즉시 상품을 보내주니 편하다. 하지만 셀러가 실시간으로 판매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직접 결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 같은 결제 수단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주문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업체에 전달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 업체에서도 운송장 번호를 받아 업로드하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장점도 있다. 내가 만든 결제 페이지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게시물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이 구매하는 구성을 확인해서 상품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 수 있다. 결제는 구글 폼, 쇼핑몰, 페이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이번 장의 DM으로 결제하는 시대는 끝났다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산 시기와 정산 방식. 마지막으로 정산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몇 회 세금을 떼고 받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 쇼핑몰 링크로 모든 결제 금액이 넘어간다면 언제 정산이 되는지 확인하자. 대부분 다음 달 10일 아니면 25일, 판매가 끝난 후 2주일 후가 정산 시기다. 업체는 셀러가 판매한 상품의 판매 수익에서 3.3%의 세금만 떼고 정산해주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내가 받은 순수익에 대해 현금 영수증 처리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상품의 가격이 1만 원, 수수료는 20%, 판매 개수는 200개라면 결제는 업체 쇼핑몰에서 진행한다. 내가 가져갈 순수익은 얼마일까?
1만원 200개 0.21, 0.033 40만원 0.967 이꼬르 38만 6,800원이다.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이렇게 계산해서 올바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결제를 업체에서 진행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 업체 쇼핑몰을 이용하면 3.3% 부가세만 떼는 게 아니라 최대 10%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있다. 우리 수강생 중 한 분이 수수료 계산이 이상해서 내게 대금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살펴보니 전체 판매 대금에서 10%를 제외하고 판매 수익을 계산한 후 거기서 3.3%를 뗐다. 알고 보니 10%는 카드 수수료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동구매 진행 전에 알려주지 않고 3.3%만 뗀다고 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셀러가 아니라 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 판매 링크를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할 때 나오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다. 스마트 스토어 결제 수수료는 3.63%다. 배송 완료 후 40만 원이라는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 모두 업체에 주면 된다. 물론 배송비를 받았다면 그것도 같이 줘야 한다. 이때 내 순수익은 1만원 200개 0.21, 0.0363 40만원 0.9637 이꼬르 38만 5,480원이다. 셀러와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 공동구매가 끝났다고 해서 셀러와의 인연을 그대로 끝내면 안 된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인친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판매가 잘 되었다면 그 셀러와 인연을 쭉 이어가야 한다. 어떻게 셀러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나의 경험에 비춰보면 서로가 득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의 필요에 맞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관계는 셀러에게 상품이나 업체에 더욱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전략을 알려주겠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기. 먼저 셀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셀러의 게시물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라이브 커머스 진행 제안을 해본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쇼호스트는 SNS처럼 팬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매출 견인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미 인스타그램에 팬을 보유하고 있는 셀러라면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하는 자체로 인친들이 어느 정도 따라올 확률이 높다. 라이브 커머스에 셀러가 출연하면 인친들은 그만큼 상품이 좋고 셀러가 그 상품을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친들은 셀러를 믿고 응원하러 간다. 여기서 댓글을 달아주는 인친들이 있으면 즐겁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댓글이 없으면 쇼호스트가 굉장히 난감하다. 하지만 같이 소통해주는 인친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다. 또한 공동구매에 이어 라이브 커머스로 2차적인 상품 홍보가 되니 업체도 좋고 셀러도 수익 파이프라인이 늘어서 좋다. 만약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면 셀러에게 쇼호스트를 맡겨보자. 홍보대사 활동 권유하기. 상품의 홍보대사로 임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강생 중에 한 명은 공동구매 매출이 잘 나와 나중에는 공동구매를 단독으로 진행했고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신제품 출시 때마다 업체가 제품을 보내줘 게시물에 홍보를 진행했었다. 물론 홍보대사 활동비도 지급받았다. 셀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업체는 셀러의 인친들에게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줬고 셀러가 사용하고 난 후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상품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 홍보대사로 활동한 셀러는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브랜드의 뮤즈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구매 상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도우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는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셀러와 제품 개발 및 리뉴얼하기. 셀러와 협업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리뉴얼한다. 인친들은 차별화된 상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누구나 판매하는 상품보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도 소개한 적 없는 브랜드나 상품을 더욱더 매력 있게 본다. 그리고 그런 상품이 어떤 상품보다도 매출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셀러가 A 상품을 사용한 후 어떤 효과를 봤다는 스토리를 올리면 그때부터 인친들의 잠들어 있던 구매 욕구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때 좋은 상품을 소싱해왔다고 소개하면서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면 폭발성 있게 판매가 된다. 이렇듯 직접 소싱하는 것도 인친들에게 잠재된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업체와 함께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연구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협업해 만든다고 게시물에 노출하면 님이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은 상품일까? 하고 더욱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실제로 셀러와 협업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가 많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상품이라 기존 상품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기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판매량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 공동구매로 좋은 인연을 맺은 셀러들과 이렇게 협업한다면 상품의 브랜드에 나아가 회사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셀러도 업체와 협업하며 더욱더 상품과 브랜드에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의 충성 고객과 셀러로서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매출 견인은 덤이다. 이렇듯 서로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앞으로의 일을 같이 도모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